여러분. 오늘은 언어 공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팀원에게서 받은 질문지가 있는데 그 질문에 답하면서 한번 제 경험을 공유해 볼게요. 원래는 제가 10개의 질문에 답을 하는 팟캐스트를 찍는데 오늘은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개로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한국어 학습에 영감이 되기를 바라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제가 하는 일은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한국어 교육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 채널은 주로 한국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컨텐츠가 많은데요. 초급 학습자들이 주된 학습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초급 학습자들을 위해서 어휘, 문법, 표현 등을 가르치는 영상을 만들어 왔어요. 특별한 프로젝트가 없는 한은 제가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꼭 올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는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제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소수의 열정적인 학습자들과 함께 챌린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피킹 클래스를 하는 걸 말을 해요. 작년에는 또 제가 처음으로 한국어 회화 클래스를 열어도 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책도 처음으로 만들어서 출판을 했었죠. 정말 힘들었지만 또 멋진 과정이었어요. 우리 팀원들이 진짜 많이 도와줘서 정말 정말 만족할 만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저는 1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그래서 크리에이터이자 또 CEO이기도 하죠. 저는 알파 코리안 클래스의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뉴스레터 이거를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출판을 한다거나 200일 챌린지를 한다거나 회화 수업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이벤트성 프로젝트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다 책임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제가 완전 다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저를 도와주는 팀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국비 지원금을 받아서 책을 만들었을 때 이 책의 디자인이나 홍보는 제가 비용을 내고 외부 전문가나 업체를 컨택을 해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저와 제 팀원들이 함께 만들었어요. 또 홈페이지도 제가 모두 함께 그 내용을 만들어 갔었는데요. 저는 사업가로서는 아직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 일을 더 잘하고 싶어요. 또 더 오래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려면 수익이 나는 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작년에 깨달았습니다. 난 정말 사업가로도 성공해야 되는구나. 그냥 사업자 등록을 마친 법적인 사업자만 되면 안 되는구나.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이제 많은 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이 책을 같이 만들었잖아요. 정말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네, 이 책이 잘 팔렸으면, 내 채널이 잘 됐으면, 내 사업이 성공한다면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고마운 사람들에게 제가 마음만으로 고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책을 다 한 권씩 드렸는데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재미나 취미로 하기에는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힘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 사업이죠. 네, 제대로 잘 해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자면 올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파 코리안 클래스라는 이 브랜드를 제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건 되게 재밌는 건데 제가 일단은 호주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만 30살에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갔습니다. 제 처음 계획은 멜번에 있는 그 카페에서 낮에는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밤에는 소설을 쓰고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그런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제가 2달 동안 5군데 정도의 카페에 들어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잘렸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호주인 하우스메이트가 저한테
한국인한테 영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그땐 그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호주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보다 영어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도서관에서 어떤 중국인 여자가 교복 입은 호주 남학생한테 중국어 과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거다. 나도 한국어를 가르쳐 보자. 이렇게 처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무료로 한글을 가르쳤었고요. 나중에는 그 무료로 가르치던 학생 중에 절반이 유료 학생으로 전환이 되면서 제가 유료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이 일을 지속하게 된 건 뭘까? 제가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다들 자기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의 의지, 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기뻐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자기의 학습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치 자기의 자아 성취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순수한 기쁨, 에너지를 받으면서 선생님으로서도 너무 보람을 느끼고 또 저 스스로도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된 거죠. 저도 영어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래서 한국어 가르치는 거를 계속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제가 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하는 법을 알아가면 좋겠어요. 자연스러운 한국어, 생활 회화, 진짜 한국인들이 쓰는 생활 한국어 이런 걸요. 네. 한국어는 되게 맥락이 중요한 언어예요. 그래서 문장 그 자체의 뜻보다는 대화 중인 화제, 그리고 대화하는 사람 간의 지위, 관계, 뭐 숨겨진 합의,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보이지 않는 요인들에 의해서 문장의 뜻이 같은 문장이라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달리 말하면 문화적인 요소랑 맥락을 잘 이해하면은 오히려 쉬운 표현으로도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뜻도 돼요. 뭐 그냥 아주 극단적인 예로 아, 왜? 아니야, 아니야.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통화하면서 통화가 다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쉬운 단어로도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맥락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걸 항상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 팟캐스트도 시작을 한 거죠. 왜냐면 문화적인 거를 더 자연스럽게 언어와 함께 전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팝, K-드라마로 느끼는 감각적인 한국 문화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또 중요한 문화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동시대의 평범한 한국인들의 문화, 그 문화가 지금 이 순간에 한국어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있거든요. 또 빠르게 변화하기도 하고요. 신조어가 생겨나고, 은유와 유머가 생겨나고, 네.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알게 되면 좋겠지만, 습득하게 되면 좋겠지만, 제 구독자들의 대다수가 그 경험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생활 한국어, 일상 한국어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을까? 그걸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기본기가 됐다는 가정하에 회화하는 저한테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좀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화하는 그 상대방을 믿어라. 저도 아주 영어를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원어민이 저한테 말만 걸면은 무서우니까 이제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고 또 무슨 말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대화는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믿고 좋아하고 소통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드는 사람이랑 시작하면은 더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적극적일 수 있고. 근데 처음에는 말 그 자체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겁을 먹고 걱정하고 막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러느라 제가 시도할 수 있는 쉬운 많은 소통의 어떤 그 순간들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면은 빨리 제가 대화할 수 있는 너무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원어민 상대를 찾아서
아주 잔뜩 대화할 거리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기대하면서 재밌게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소통을 위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스토리는 아주 깁니다. 하지만 몇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다 다룰게요. 일단은 한국 학생들처럼 저도 필수로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어요. 근데 제가 회화를 시작을 한 거는 20대 때입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는 한국 나이로 21살 때 제가 캐나다로 4주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온 거였어요. 그때는 뭐 열심히 공부하고 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갔다기보다는 그냥 경험 삼아서 다녀왔다. 그 경험으로도 제가 완전한 초급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 제가 생각한 완전한 초급 단계에서는 원어민이 저한테 말을 걸었을 때 미친 듯이 심장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말도 안 들리고, 네, 혹은 들리는데 내가 아는 말도 못 해가지고 어버버버 하는 그 단계 있죠. 그 완전 초보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듣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건 아니었죠. 시간이 이제 좀 더 걸렸는데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제가 20대 후반일 때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영어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문법은 하고 있었지만 선생님인데 영어 회화를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6개월 동안 미국 선생님과 전화 영어를 했습니다. 그때 교과서도 있었는데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습 복습을 할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는 교과서는 그냥 무시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그냥 통화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일 하는 일, 무슨 제 생활, 뭐 내 걱정,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 등을 자연스럽게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친해졌어요. 네, 그 선생님이 미셸이라는 선생님이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많이 참아주고 배려해 주시고 제가 그 덕분에 그 이후로 영어로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선생님이 한국의 대선 분위기를 물어보신다거나 막 유명 인사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람이냐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배경을 소개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생활에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터닝 포인트는 제가 만 30살에 떠난 그 호주 워킹홀리데이에서 일어났었는데요. 이때는 제가 실제로 살아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도 만나야 되고. 근데 다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가 늘었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국가별 영어 악센트, 억양 이런 걸 잘 구분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듣기가 약했던 거죠. 근데 호주에 다녀와서부터 뭐 미국식 영어, 호주식 영어, 영국식, 인도식, 필리핀식 영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귀로 확실하게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2018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쭉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전히 영어가 늘고 있어요. 네, 제 팀원들이 다 영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소통도 영어로 해야 되죠. 그리고 영어로 뉴스레터도 써야 되지, 또 영상 대본도 영어로 써야 되지, 또 영상 찍을 때도 영어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국에 있지만 비교적 저는 이제 영어 환경에 많이 둘러싸여 있는 편이에요. 최근에 제 엄마가 영상을 보고는 제 영어가 빨라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런가 싶어가지고 예전 영상이랑 저도 비교를 해봤더니 확실히 속도가 빨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 영어는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딱히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노력하는 게 있어요. 책 읽는 거랑 그 다음에 미드 보는 거. 네. 물론 책을 보면은 단어나 표현도 공부를 하게 되지만 또 제가 영어로 멋진 문장을 봤을 때 느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모국어로도 잘 쓰여진 소설 속의 문장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기쁨을 느끼는 타입인데 영어로도 그거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되게 설레고 또 신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드를 연속으로 제가 쭉 보고 나면은 에피소드 보통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쭉 여러 개를 보거든요. 그럼 제가 딱 그 시리즈가 끝났을 때 저도 모르게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독백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네, 미드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밀리 인 페리스를 봤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섹스 인 더 시티 같은 그런 재밌는 미드를 아신다면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미드하시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어는 어렵겠죠. 저도 영어가 어려웠으니까요. 네. 한국어랑 영어는 어순도 완전 다르고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하라. 그리고 관점을 다르게 가지는 게 좋다. 네. 어차피 1, 2년 만에 유창해질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요. 우리는 평생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거를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평생 질리지 않고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아직도 자막이 없이 미드를 못 보거든요. 근데 사실 별로 시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저는 내용을 100%다 이해하고 싶거든요. 제가 아직도 이해 못하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유머예요, 유머. 유머일수록 문화적인 맥락이 또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제가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괜찮고 그냥 자막을 봅니다. 물론 언젠가 저도 모르게 유머가 다 들리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죠. 네. 그렇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영어가 좋았어요. 그냥 소리가 좋고 스스스스 막 이러는 것 같고 나도 그 소리를 내고 싶고 또 그 소리를 잘 쓰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고 그런 거를 너무 원했기 때문에 정규 공부가 이제 학교 과정 끝나고 나서도 제 개인적인 시간,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설레고 기쁜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조급해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원하는 걸 다 가지려고 하면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즐깁시다, 우리. 평생. 원래 올해 저는 그 말하기 책을 3권을 더 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데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 대신에 제가 작년에 출판한 이 오가닉 코리안에 대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산 사람과 사지 않은 사람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1년 동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하기 강의 영상도 만들고 또 말하기 연습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챌린지 프로그램을 좋아하거든요. 제 자신도. 그래서 이 강의도 챌린지처럼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프로젝트만으로 저는 1년이 굉장히 빠듯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내년의 계획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알파 코리안 클래스는 계속해서 한국어 말하기에 집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언어 학습에 대해서 제 경험을 한번 나눠봤는데 어때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여러분, 요 팟캐스트는 언제나 대본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PDF가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가셔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